안녕하세요. EBS 윤리 강나현입니다. 자, 윤리의 사상 오늘 24번째 수업을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경험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경험주의 대표자인 휴메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자주 봐요? 재밌게 뭐 좋아하나요? 요즘에 의학 드라마 선생님 되게 관심 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선생님 재밌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 재밌게 보면서도 그 수술 장면이나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의학 드라마 볼 때는 그게 항상 문제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술의 장면을 생각하거나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장면을 생각할 때 아프겠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병원을 갔던 기억들, 그리고 현재 환자가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 상상력. 이런 상상력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이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행복을 함께 느끼는 공감 같은 상상력은 도덕적인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오늘은요, 휴메 입장을 살펴보면서 도덕은 감정이야. 도덕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휴메 입장을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기노트 함께 할 준비가 됐으면 같이 한번 적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먼저 휴는 기본적으로 근대윤리에서 경험 라인에 해당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름 한번 먼저 적어볼게. 첫 번째 오늘 살펴볼 입장은 휴이고, 첫 번째 휴메 입장에서 기억할 것은 휴메의 인식론이에요. 우리가 앞에 수업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근대 들어가서 우리의 그 학문의 초점은 이런 자연과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가 학문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자연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관찰합시다. 실험합시다. 그래서 그런 관찰과 실험으로 얻은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갑시다. 경험주의였고 대표적인 사상가가 베이컨이었어. 기억나요? 자, 또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얻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의심이 여지가 없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추론을 해야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이 연요법이었죠. 그리고 합리주의 데카르트의 대표적인 견해였어요. 그래서 근데 초기에는 이런 인식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인식론에서 휴는 어떤 입장을 주장하는지 한번 적어볼게. 그래서 휴메 인식론이고요. 이걸 주장을 이렇게 적을게요. 회의주의적 인식론. 일단 첫 번째, 휴는 진리를 우리가 알 때 경험으로 알 수 있는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가 두 라인 중에서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계승해. 이 누구 입장이었어? 베이컨의 입장이었지. 그래서 베이컨의 입장을 계승한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견해예요. 자, 그럼 한번 기억해보자. 경험주의 특징 첫 번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 다른 말로는 관찰과 경험, 관찰과 실험, 이게 경험이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할 수 있어. 이 경험주의야. 근데 휴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는 진리도 한계가 있어.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 이게 휴메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을게. 경험주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런 인식에도 한계가 있어. 를 제시를 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말은 굉장히 말장난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이해만 하면 돼. 경험주의로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결국은 이런 인식의 한계 때문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는 매우 어려워. 진리는 없어. 알아도 알 수 없어. 이런 입장을 우리는 네 글자로 이렇게 부르지. 회의주의. 그래서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휴메 입장은 회의주의 관점으로 연결이 돼요. 적어봐. 자, 뜻은 어떤 뜻이야? 없다. 진리는 없다. 이게 회의주의란 말이야. 됐지. 이 진리는 없다, 회의주의 강조하면서 휴메이 말했던 하나, 둘, 셋, 세 가지 특징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자연의 인과 법칙. 나 지금 네가 이거 적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 근데 한번 적어봐. 자, 자연의 인과 법칙. 예를 들어서 자연의 인과 법칙은 이런 게 있어. 0도씨가 되면 물이 언다. 0도씨가 되면 물이 언다. 되지? 또 있어.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는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해가 진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과 법칙이라고 보는 우리가 자연의 인과 법칙이야. 근데 휴먼 이런 자연적인 인과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관찰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된 거야. 아침에 해가 떴어. 이 관찰을 통해서 인과 법칙을 알게 된 거고 100도씨가 되니까 물이 끓었어 같은 관찰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된 거야. 이런 자연적인 인과 법칙은 하나 관찰을 통해서 네가 파악하게 된 거고 근데 이걸 한 번 관찰한 게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관찰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건 하나의 습관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휴미 말하는 건 이거야. 그런데 있잖아. 내 생각은 그렇다. 아침이었어. 네가 경험한 건 하나의 사실, 아침이다. 그리고 해가 떴어 같은 하나의 사실을 네가 관찰한 거야. 근데 아침이니까 해가 떴다.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 과연 인과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느냐고. 다시 자 물이 100도씨였어. 네가 경험한 사실은 물이 100도씨였다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물이 끓고 있어. 네가 경험한 것은 물이 끓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이야. 이렇게 100도씨라는 경험적 사실과 물이 끓고 있어라는 경험적 사실관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확실하냐고. 휴먼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사실을 네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관찰하면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습관적으로 너한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과성을 네가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 사실들 간에는 인과성을 알 수가 없다. 원인과 아침이 됐으니까 해가 뜬다 같은 원인과 결과에는 인과성 알 수 없음. 요게 휴메의 주장이야. 자,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되게 답답하죠? 일단 적어주세요. 결과 알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도 알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흉 두 번째로 설명한 것도 어떤 내용들도 설명하냐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주제들. 자, 여러분 형이상학이란 단어 듣기만 해도 어렵지. 형이상학은 감각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역들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표현들입니다. 신, 정신, 그리고 뭐 사물의 공통적인 속성인 본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얘네들은 경험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해. 자, 그럼 봐봐. 경험으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경험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은 그 의미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얘네들도 알 수 없어. 진리 없어. 회의주의. 그래서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적을게요. 알 수 없음. 이해해줘. 마지막 세 번째. 자, 자아라는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같은 자아의 의식도 이건 어떤 감각적인 지각에 불과해. 근데 진짜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자아의식도 감각의 지각일 뿐. 조금 밑으로 적을게요. 감각적 지각일 뿐 그 실체는 알 수 없음.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이거 따라오는지 알고 있거든?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한번 들어봅시다. 결국은 인식론의 측면에서 휴메 입장이 약간 좀 과하죠? 좀 말장난 같죠? 차라리 귀납법처럼 경험으로 지식을 알자 수긍할 수 있어. 차라리 연역법처럼 이성으로 추론해가자 수긍할 수 있어. 근데 휴는 이렇게 말해요. 진리는 경험으로 아는 건데 그런 경험으로도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알 수 없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인식론의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게 휴메의 인식론이에요. 회의주의 인식론이야. 휴메는 인식론적 가치에서는 의미가 없어. 다 의미 없는 얘기야. 휴메이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휴메는 그 당시의 연구의 방향이 답답했던 거야. 철학, 도덕,
윤리의 본질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돼. 그리고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돼야 하는데 그 당시의 윤리가 그 당시의 철학이 인식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휴문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론 그게 뭐가 중요해? 진리 없는 거잖아 라는 관점에서 이런 회의주의를 주장을 하는 거야.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예, 나오면 그냥 회의주의. 진리 없어. 이렇게 기억하시고 경험주의 대표적인 입장이지만 경험으로도 진리가 알 수 없다고 강조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휴미 강조하고 싶은 본격적인 주장은 철학은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할 것은 휴메 도덕론이에요. 그래서 휴문 도덕론이 메인이야. 별표. 자, 휴메 도덕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알아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팔이 소녀 굉장히 춥고 배고프죠. 그 책을 보면 나중에 그 성냥팔이 소녀가 춥고 겨울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과 그리고 그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상상력으로 성냥팔이 소녀의 고통과 불행에 우리는 함께 그 고통을 느낍니다. 휴문 도덕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이런 공감 능력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휴메 입장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공감 능력이야.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 그리고 이 파트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용어니까 좀 신경을 쓰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도덕의 기초. 그리고 이거 주관식 단어니까 적어봐. 공감. 별표. 자, 공감. 선생님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공감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첫 번째 공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야. 단순하게 아이 불쌍해. 동정심보다는 차원이 더 넘어섭니다. 그 비슷한 상황을 같이 느끼는 걸 공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거든. 추운 게 어떤 건지 우리는 경험해 봤고요. 배고픈 게 어떤 건지 경험해 봤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배고플까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공감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요. 두 번째, 자 이렇게 경험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느끼는 공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과 행복을 함께 느끼는 감정, 이게 공감이야. 여기서 포인트는 같이 느낀다고, 함께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껴요. 배고프겠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은 비슷하게 느끼지. 춥겠다, 얼마나 추워서 힘들까 같은 상황에 대한 공감도 비슷하게 느끼지. 그래서 공감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개인적 측면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 일단 이해만 해봐. 우리는 이런 도덕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를 도덕적으로 이끌게 하는 것은 감정이 정말 중요한데 도덕적인 행동을 판단하는 거에서 감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야.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 대학교 다닐 때 항상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항상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상가를 내려왔어. 그래서 지하상가를 내려와가지고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게 선생님 집에서 학교 가는 전철역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이제 전철에 내려가면 이 계단에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셨고 선생님은 그러니까 할머니를 항상 지나치지 않고 항상 학교 갈 때마다 할머니께 이렇게 1,000원씩 드리고 갔어. 그래서 아침에 전철역에 갈 때는 한 주머니에 1,000원을 챙기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항상 1,000원을 챙겼던 까닭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의 영향력이 정말 컸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돼 이런 거 보면 지나치지 마. 이걸 너무나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습관적으로 선생님이 그 돈 1,000원을 챙겨서 아침마다 학교를 갈 때 할머니를 드리고 갔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 그날은 내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 시간이 아니었고 저녁 8시쯤 학교를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학교 이제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전철역을 딱 내려서 집에 가려고 계단을 딱 보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거야. 저녁 8시에. 선생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아침에는 할머니를 봤어도 저녁에는 할머니를 못 봤거든. 근데 그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0원도 없었어. 할머니 딱 보는데 고민되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그 옆을 지나치기는 너무 미안하고 민망한 거야. 자, 선생님 머릿속에 항상 있었던 생각은 이웃을 도와야 돼. 어려운 이웃은 그냥 지나치지 말을 항상 배워왔고 머릿속에 생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8시에 할머니를 봤을 때는 어떡하지? 나 갖고 있는 돈도 없고 지금 시간 8시고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지나가기는 미안해서 다른 길로 돌아갈까까지 고민을 했어. 선생님도 좀 야비하죠? 근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시간이 밤 8시. 8시까지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것은 아직 식사도 못 하셨을 거고 뭔가 엄청 배고프실 거야. 아, 할머니 오늘 마땅히 저녁 자실 돈도 못 버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 할머니 배고프겠다. 아, 할머니 힘들겠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아, 할머니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먹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가서 CD기에 돈 찾는 거 귀찮아서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돈을 찾아와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휴먼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도덕의 실천력. 내가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 행동의 계기. 이거 우리가 도덕적 행동의 동기라고 불러. 휴먼,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오로지 이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 이성은 정념의 노예. 이성은 정념의 노예. 휴메 입장이야. 그럼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면 이성과 정념은 각각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두 번째 가볼게. 자, 먼저 정념. 정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감정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은 점점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될 수 있어. 실천력은 감정이야. 그럼 이성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가는 실천력을 갖고 있지 않아. 이성은 정념의 노예입니다. 특징 하나, 이성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 행위의 산출을 할 수 없어. 도덕적 행위 산출에 무능력. 괜찮아? 없어. 그럼 이성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아, 도와야지 라고 감정에서 동기가 나온다면 이성은 어떻게 해야 도와드릴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성의 역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동기는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정념의 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은 가능해. 이렇게 내용을 적어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도와드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이 이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기 때문에 정념에 상충하거나 정념과 의견을 충돌할 수 없습니다. 정념이 가는 대로 이끌어가는 보조적인 역할만 이성의 역할로 제시를 해. 됐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입장도 소개를 해볼게. 행동의 동기도 감정이었다면 도덕적 행동의 판단 근거.
도덕 판단의 근거는 뭘까? 이것도 좀 기억해 볼게요. 도덕 판단의 근거에다가 밑줄. 자, 도덕을 판단한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선악 판단의 근거. 이것도 감정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말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말할 때는 행동의 동기도 있고 행동의 결과도 있어. 행동의 동기,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있어요. 이 마음먹기 동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천력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휴 뭐라 그랬어? 너를 도덕적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너의 감정이라 그랬어. 너의 이성이라 그랬어. 이성은 아무런 독립적인 힘이 없어. 공감에서 나오는 타인의 고통에 함께 느끼는 공감적인 감정이 바로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어. 자, 도와드려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행위합니다. 그런데 휴미 봤을 때 도덕,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A가 행위했어, 이웃을 도와드렸어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A의 행동 그 자체에서 도덕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선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A가 이웃을 돕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거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어. 자,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가 봐요. 제2, 제3의 타인이 봅니다. 그리고 A의 행동을 보면서 타인들이 느끼는 A, 다수의 공통적인 감정이 나와요. 이 다수의 공통적인 감정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밤 8시라서 할머니 너무 배고프실까 봐 시댁에서 돈 찾아서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여러분들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었죠.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또는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 할머니께서 저녁을 이제 드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같은 우리가 비슷하게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까닭은 인간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느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능력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공감 능력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볼게. A의 행동을 본 제2, 제3 타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다수의 감정이 있어. 이거는 개인이 아주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저 또 얘기할게요. 자,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답 시작.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느끼는 까닭은 공감 능력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공통적인 감정 어떤 감정? 잘 됐어. 정말 기뻐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쾌감. 근데 이 쾌감을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감정. 자, 이런 감정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감정. 여러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감정은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감정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쾌감을 느낀다면 이 감정이 나왔을 때 비로소 선으로 도덕을 규정을 해. 조심해야 돼. 도와줬다는 행위 자체에서 선악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 행위를 본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는 쾌감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이건 선한 행동이야 라고 평가합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 근데 깽판 찼어. 도움이 필요한데 깽판 찼어. 우리가 비슷하게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 같은 불쾌감을 느끼죠. 네. 이런 불쾌도 한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느껴요. 사회적으로 혐오되거나 사회적으로 부인되는 감정이 나와요. 그럼 이런 감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감정이냐면 악이라고 부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휴은 행위의 동기도 감정이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감정이야. 이런 입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 주정주의. 도덕을 판단할 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의 견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휴의 입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보통 우리가 선생님 빨간 펜을 좀 갖고 오고 싶네. 잠깐만요. 예. 죄송해요.
자,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쾌감을 느낄 때는 어떤 행동에 사회적으로 쾌감을 느끼냐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유용성을 가져다주는 행동에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 봐.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감정이 선이고 보통 어떤 감정에서 우리가 사회적 승인에 쾌감을 느끼냐면 사회적으로 유용성, 사회에 도움이 되고 유용성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쾌감을 느껴요. 사회적 승인이 나옵니다. 이런 감정이 선이야. 결국은 휴은 사회적 유용성, 사회의 이익을 강조하는 측면이 특징이야. 그래서 적을게.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돼. 될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이익이 정말 중요해 라는 것을 강조하는 휴메 견해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사회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쾌락을 산출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에요. 요를 강조하는 이후에 배워요. 공리주의의 모태가 됩니다. 이렇게 휴메 입장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장 하나만 적을게. 휴, 주정주의 옆에다가 이 문장 하나만 꼭 적어주세요. 휴이 봤을 때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나 선악을 판단할 때 감정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도덕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느껴지는 것. 요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어. 자, 관련된 문제 칠판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문제 같이 봅시다. 페이지 117페이지고 관련된 그 전체 범위, 도덕 판단 행동의 근거 전체 범위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고요. 사상가와 그들의 주장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가볼게요. 데카르트 대표적으로 합리론에 해당하는 입장이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래서 철학의 제1 원리로 이 의심하는 자아를 제시하죠. 자, 두 번째 스피노자 가봅시다.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것은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삶이 바람직한 삶, 이성을 통해 필연성을 인식하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연결됐죠? 자, 베이컨 경험론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상가고 아는 것이 힘이야.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갈수록 인간은 번영할 수 있어. 과학 지상주의의 대표적인 견해였어요. 자, 마지막 휴. 이성은 감정의 노예야.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감정이고 우리가 도덕을 판단하는 것도 감정에서 도덕의 판단이 돼. 근데 이성이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야. 이성은 감정의 노예니까 정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 잊지 말고 꼭 정리하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문제고요. 근데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비교한 도표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합리주의는 지식과 사유의 원천이 이성이었지.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 주관식 대비에서는 꼭 정리를 잘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합리주의에서 강조하는 진리 탐구의 방법은 연역법. 내 안에서 진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강조해요. 그래서 연역법. 자, 두 번째 경험주의입니다. 지식과 사유의 원천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하나의 경험이었지. 그리고 진리 탐구의 방법은 이렇게 개별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방식, 귀납법. 여러분 다 잘 적었어요? 주관식 단어니까 잘 외워둬야 돼. 자, 이번에 6번 가볼게요. 베이컨이 정리한 4가지 우상. 자, 우상이라는 단어에다가 네모. 자, 주관식 나왔을 때 개념 명확하게 익히도록 노력하자. 자, 우상 네모. 진리 탐구를 방해하는 선입견, 편견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약 4가지의 선입견과 편견을 타파해야 돼.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편견, 동굴의 우상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언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편견, 시장의 우상이 있었네요. 이 문제 순서대로 안 나왔어. 섞여 있어.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 종족의 우상. 마지막입니다. 전통이나 권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편견. 그게 바로 극장의 우상이죠. 네.
각각의 우상 매치 잘할 수 있도록 개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7번이에요. 12번까지 OX 문제 연결합시다. 자, 내용이 옳으면 O고요. 틀리면 X 해야 돼요. 자, 그리고 7번 읽어봅시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이야. 맞아. 근데 이렇게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를 발견하죠. 그게 뭐였니? 철학의 제1원리인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나. 네, 여기서부터 진리가 출발을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삶. 그래서 정념의 수동적인 예속에서 벗어나는 삶이 인간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의 삶이고, 거기 밑줄 긋고 이렇게 적어. 이런 진정한 행복의 삶이 바로 자유인의 경지예요. 자, 9번. 스피노자는 정념의 예속 아니 정념에서부터 해방된 자유인. 10번 가볼게요.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연역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이 참된 지식, 연역적 추론. 이거 합리주의잖아. 그럼 베이컨 어떤 방법을 써요? 귀납법. 단답식 주제지만 평가원이든 내신이든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단어 꼭 기억해놔. 자, 11번이야. 휴մ, 도덕의 판단과 행위의 근거는 이성 아니에요. 이성은 그 역할 독립적으로 못하고요. 감정. 자, 12번. 휴м. 도덕행위 과정에서 이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도 아니야. 이성은 정념의 노예로서 정념의 기능 수행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 그래서 도와줘야지 라고 정념이 동기, 마음을 먹었을 때 이성은 어떻게 해야 도와드릴 수 있지 같은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X. 13번. 자연은 곧 신이야. 여기 우리 단어 한번 네모 쳐보면서 갈까? 자연 이퀄 신. 신은 곧 일체의 자연. 스피노자가 대표적이고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야. 같은 관점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범신론 이렇게 불러요. 자,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스피노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삶. 그리고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 이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삶이고, 이렇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네. 자, 마지막 15번이고요. 예. 휴메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거야.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지. 그리고 얘들아 공감 능력 주관식 진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크 꼭 해놓고요. 이렇게 물어봐야 공감 능력이야. 도덕의 기초. 이 도덕의 기초인 공감이 있기 때문에 동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사회적인 쾌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넘어가 볼게요. 기본 문제고요. 1번부터 순서대로 모두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버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떤 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 보기로 했어. 자,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의심되는 건 다 지워. 근데 이렇게 모두 다 지우고 났을 때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남지. 그게 바로 뭐야?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 밑줄 긋게요. 마지막 줄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철학의 제1원리야. 이 의심하는 나에서부터 연역법이 출발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1의 원리로서 의심하는 나를 제시했던 대표적인 합리론자가 누구였어? 시작. 데카르트 제시문이구나. 되죠? 자, 그럼 데카르트 입장 선지 찾아볼게. 지식과 사회의 원천은 이성 되고요. 귀납법이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 아이야, 귀납법이 아니고 시작, 연역법. 이 단어는 진짜 단답식으로 무지하게 나오니까 외워놓으세요. 자, 디귿입니다. 진리 탐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 의심의 방법이지. 방법적 회의야. 얘들아 조심해야 돼. 방법적 회의라는 말하고 회의주의라는 말은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회의주의는 진리가 없다는 거고 방법적 회의는 의심의 방법으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도 괜찮죠. 관찰과 실험의 밑줄, 이게 바로 경험입니다.
그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경험론의 입장이고 베이컨의 입장에 해당하지. 그래서 지금 리을도 답이 안 되니까 기억하고 디귿. 답은 2번.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서양 사상가 입장이야 옳은 것은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지성이나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고 지복입니다. 자, 지복은 다름 아니라 신에 대한 직관,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정신적인 만족이야. 자, 이런 얘들아 신에 대한 지적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정신적인 만족을 통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 사상가 입장이 누군가요? 네, 스피노자죠. 그래서 지금 이 사상가 입장이 스피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볼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 우리의 최고의 욕망은 신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피노자 입장 찾아볼까요? 도덕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경험, 스피노자는 이성으로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지. 자, 두 번째, 인격신의 은총을 통해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그리스도교의 입장이에요. 자, 관찰과 실험만이 진리를 파악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경험론이고 스피노자는 이성으로 진리를 파악하자를 중시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행복한 삶을 살자. 인간의 자유의지적 자유는 갖고 있지 않아. 이성으로 필연성을 수능할 때 진정 정념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인은 될 수 있어요. 뉘앙스 차이 구분하기. 자, 5번입니다. 이성적 관조로 필연성을 인식하자. 답은 5번. 확인이 되죠. 자, 3번. 갑을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에요. 물으면 한번 답해 볼게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아, 데카르트. 철학의 제1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행복이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만족이야. 스피노자. 자, 그럼 여러분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진리 탐구의 방식은 뭐야? 시자, 연, 역, 법. 이죠. 네. 그 다음에 데카르트하고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뭐야?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본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을게. 도덕적 행위와 판단의 근거로 이성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상이잖아. 이성을 제시하였다. 예, 이렇게 적어주세요. 합리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항상 서술형은 다로 끝나는 거 놓치지 말기. 됐어요? 다 잘 적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4번이고요.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입니다. 자, 기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안 가볼게요.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일한 실체.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해. 신은 유일한 실체야. 자, 사물의 본성에는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 개도 없어. 모든 것은 신적 이성, 로고스의 필연성에서 결정된 거야. 이런 결정론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근대 서양 사상가는 스피노자죠. 네. 그래서 외부의 요인을 받으면서 정념에 수동돼서 살지 말자. 이성으로 필연성을 인식해서 능동적인 감정을 향해 나아가자. 이런 걸 강조했던 게 스피노자 특징입니다. 자, 그럼 스피노자 입장에서 옳은 거 가볼게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충 늘려가면서 자연을 지배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는 베이컨.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을 고문을 해서라도 그 비밀을 밝혀내면 인류는 번영을 누릴 거야. 과학지상주의, 정복지향적 세계관의 대표적인 입장은 베이컨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연의 모든 일은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잘라봐. 자, 스피노자 견해는 세상에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적 일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너의 행복은 이성으로 그런 필연성을 인식할 때 너가 비로소 행복하고 자유롭지. 스피노자예요. 깨달아야 한다. 아니지. 세 번째, 타인에게 즐거운 공감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실천하자. 공감,
여러 사람과 함께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에서의 사회적 쾌감, 이걸 강조한다면 오늘 수업에서 강조했던 흉의 견해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 한 가지까지 찾았을 때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어. 누군가요? 시자 데카르트. 문제풀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외워갔으면 좋겠다. 반복하잖아 우리가. 자, 5번입니다. 정념에 예속된 삶을 경계해 밑줄. 이렇게 정념에 예속된 삶이 바로 수동적인 삶이야. 적어봐. 정념에 예속되는 삶이 수동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동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혐오라든지 슬픔 같은 감정은 악한 감정이라고 규정을 하죠. 이게 스피노자 특징이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삶은 이성을 통해서 필연성을 인식하는 삶이 바람직해요. 네, 이 능동적인 정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강조하죠. 답은 5번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이게 바로 진정 행복한 자유인의 삶. 선생님 되게 강조하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이미 데이터를 알아요.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다는 걸 알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배도 엄청 많이 틀렸던 표현이야. 자유인, 헷갈리지 말자. 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이고요. 근데 서양 사상가 입장입니다. 긍정의 대답을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요. 귀납법으로 공리를 형성해 나갑시다. 지성이라는 단어에다가 별표. 이 지성은 지식을 구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 선생님이 실용주의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베이컨의 입장이에요. 네. 자, 베이컨의 입장으로 한번 해당하는 선지 찾아볼까요? 위대한 학자 주장 비판 없이 수용하면 안 되지. No. 그리고 위대한 학자의 주장이라고 해서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게 바로 극장의 우상이지. 이 극장의 우상을 타파하자. 자, 두 번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경험, 귀납. 괜찮아요. Yes.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이 정복지향적 사고관인 베이컨의 특징이지. 잘못인가? 잘못인가? No. 아니야. 나 잘못 아니고 나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참된 지식을 방해하는 밑줄 긋게요. 선입견과 편견 두 글자로 표현하면 우상. 이거 버려야 되는가? 우상 타파. Yes. 리을.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확인이 될까요? 네. 자, 6번입니다. 근데 서양 사상가 입장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제시문 이거 오늘 되게 강조했던 제시문이다. 밑줄 긋시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 그래서 이성이 정념을 따라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정념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성은 절대로 의견을 충돌하거나 또는 정념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 계속 읽어볼게요.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는 어떤 직무를 탐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로서 이성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죠. 자, 도덕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거. 도덕 판단.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도덕을 알 수 있어. 자,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은 그 행위 자체에서 우리가 선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신의 감정을 준다면 선이에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감정을 준다면 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흉의 견해고요. 우리가 꼭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보기 선지 같이 볼게요. 자, 인간은 감정 자체를 통해 선악을 구별합니다. 네. 이성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보는 나의 감정에서 선악이 결정이 되는 거야. 체크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다. 노구. 우리가 공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껴. 그래서 공통된 감정. 물론 한두 명 돌발적으로 예외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디귿. 행위의 동기도 이성이 아니라 감정. 네. 이성은 도덕 실천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문제 볼게요. 근데 서양 사상가 주장이야. 자,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면 도덕성의 기초는 공감이야.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쾌감을 주는 행동이 선이야. 휴메 입장이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인 공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위사상가 입장에서 도덕적 행위에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서술하세요. 좀 길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볼게. 도덕적 행위의 동기와 판단은 감정에서 비롯되며 이성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네. 도덕의 동기와 도덕 판단은 모두 다 감정이고 이성은 이런 정념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잘 적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근데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옳은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감정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필연성을 이성으로 인식했을 때 능동적인 감정이 나오고 필연성을 이성으로 인식 제대로 못하면 수동적 감정이 나오지.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역할이고 필연성을 인식해야 돼. 스피노자 견해죠. 자, 이성은 인간이 야수에 비해 우월하다는 근거가 돼요. 이를 통해 참이나 거짓을 발견해. 이성은 이런 참, 거짓 같은 수학적인 진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과학적인 진리. 그러나 이성은 어떤 행동이나 감정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아요.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야. 도덕과 관련된 행동에서는 이성은 그 자체로 어떤 도덕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 감정의 노예일 뿐. 휴메 입장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갑. 이성이 정념에 예속될 때 행복 실현, 예속에서 벗어날 때 행복 실현. 자, 두 번째. 갑은 경험적 방법을 통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스피노자가 아니라 이거는 경험론의 입장에 해당하니까 스피노자는 아니야. 그럼 경험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휴문 경험론의 입장이지만 휴메 입장은 좀 독특했어요. 이 경험으로도 진리를 제대로 인식할 수는 없어까지 생각한다면 휴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3번은요. 도덕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감정이라고 본다. 네, 이게 휴메 입장이니까 답은 3번. 자연에 대한 이성적 관조가 올바른 삶이야 라고 말한다면 스피노자 견해죠. 네, 갑의 입장에 해당하는 거네요. 넘어가 볼게요. 5번 갑을 도덕적인 삶에서 공감과 같은 정서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면 이거는 갑이 아니라 을에만 해당하는 견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인식론에 해당하는 견해 그리고 휴메 입장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음으로 목적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